네. 입시 미술을 전 안 했어요. 미대도 안 나왔고 입시 미술을 하고 미술이나 회화를 체계적으로 배운 친구들이나 작가들을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 동경했었고 뭘 배우나. 근데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네.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웹툰에서는 빛을 표현하는 방법이 많잖니. 네. 저희들은 이제 디지털 작업을 하니까. 근데 너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빛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니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밝아봤자 종이의 원래 색 이상으로 밝아질 수가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떤 그림은 너무 밝게 빛나는 것 같고 어떤 그림은 아니게 됩니까? 딱 그 얘기를 해주면서 정답은 어디까지 까맣게 칠할 수 있냐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검은색을 어디까지 깔 수 있냐를 연습을 하는 이유는 더 까맣게 할 수 있어야 빛나니까. 아, 근데 그거를 듣고 아 이건 캐릭터 방법론이랑 너무 똑같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날 때도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혹은 이미 극복해냈던 과거의 무슨 결핍의 흔적을 발견할 때 저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거든요. 아. 근데 그것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대중이 사랑하는 모든 캐릭터가 다 그렇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혜승입니다. 정혜승의 브릿지. 네, 책과 독자, 구독자 여러분과 저 여러 가지 세상을 이어서 연결하는 브릿지가 되어서 사회 전반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교양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정말 그 연결의 대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사실 직업이 좀 길어요. 이분 하신 일이 많아서 좀 읽어볼게요. 웹툰 작가로 알려져 있고요. 네, 교수, 유튜버, 강연자, 휘슬 아티스트, 그리고 컨텐츠계의 결정사, 결혼정보회사로 활동 중이신 그 스토리텔러 이종범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범입니다. 네, 제가 이 소개 중에 가장 재미났던 게 네. 컨텐츠계의 결정사. 네, 이게 이제 정혜승의 브릿지, 저희가 연결하는 거에 되게 그렇죠. 이제 관심이 많은데 네. 그야말로 독자 혹은 이제 소비자, 이용자들과 그 여러 가지 창작물을 정말 뜬금없이 이어주시는 걸 너무 잘하신다라는. 네, 그렇죠. 제가 제일 이렇게 보람차게 생각하는 저의 활동 중에 하나인데, 근데 소개를 들을 때마다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명함을 받았을 때 뭐가 많이 써 있으면 좀 수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딜 나가도 소개하실 때 뭐가 좀 많은 걸 들으면서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하나를 남기자면 컨텐츠의 결정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컨텐츠를 즐기는데 돈을 많이 써온 사람이고 오타쿠로 살아왔지만 사실 책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책 추천하면 다 잘 보세요. 보람이 없어요. 뭐 이동진 씨에게 책을 추천했는데 그분이 사서 본다. 그건 전혀 특별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번도 공연을 안 가본 사람이 공연장을 찾게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보람찬 일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몇몇 설명의 컨텐츠라든가 제가 영업하는 어떤 컨텐츠가 그런 작용을 했다고 댓글에 써있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돈을 써보네. 분명히 남자분이실 텐데 남자분들은 사실 컨텐츠에 돈 잘 안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책을 사게 만들고 쿠키를 쓰게 만들고 이런 체험을 최근에 하는 게 저에게 되게 큰 기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만드는 것만큼 즐거워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게 브릿지가 된다라는 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고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사실은 보면 이제 직업을 여러 가지를 전전해가지고 어디 가서 소개하려면 조금 길어질 때가 있는데 만만치 않으시죠. 네.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책방 언니. 그래서 책을 소개할 때 제가 가장 기분이 좋구나, 네네네네. 즐겁고 말씀하신 대로 난 책을 별로 안 읽어서라고 하는 분에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게 저한테는 너무 좋지만 어쨌든 사실 근데 이종범 작가님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또 연식이 다 나옵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네요. 닥터 프로스트로 일단 워낙 유명한,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작이었는데 네. 그런가요? 그게 근데 벌써 십수년이 지났어요. 2011년도에 연재를 시작했으니까 네. 사실은 제가 혜승님을 원래 되게 좋아하는 팬이었는데 한번 만나뵌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처음 만난 자리에 서로가 웹소설 추천하느라 정신없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 웹툰을 실시간으로 봐주셨다는 얘기가 큰 힘이 됐죠. 되게 옛날 만화죠 사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책을 사실은 웹툰을 그리면서 배운 101가지라는 책을 살짝 자랑을 하면 이렇게 직접 작가님이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해주신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22년도에 뵀군요. 네, 사실 이렇게까지 재밌을지 몰랐어요. 근데 사실 이 책이 이게
101가지잖아요. 이걸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줄 나오고 코멘트가 나오는데 펼쳤다가 너무 네. 재밌어가지고 술술술 넘어갔었거든요. 주변 지인들이 네. 날로 먹고 싶었었구나 이거. 아 정말요? 라고 놀렸던. 저는 아니 이 명언을 언제 이렇게 다 하나하나 쌓았을까? 이 시간 이게 다 시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항상 변명을 하죠. 그 파스칼의 명언 있잖아요. 친구에게 내가 짧게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길게 쓴다. 미안하다. 그 무슨 말이냐면 저 짧게 쓰려고 되게 노력을 고민을 많이 한 책인데 주변 만화가들은 서로 조롱하고 노는 게 일상이기 네. 때문에 되게 그 워딩당 원고료 참 넉넉하게 받겠다 이러면서 놀렸던 책입니다. 책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1번이 그거였어요. 재미있는 만화를 그리는 유일한 방법은 재미없는 만화를 그려보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하나만한 얘기 썼네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와, 일단 써봐라 뭐 이런 네. 네, 그렇죠. 그거를 첫 번째로 썼던 이유는 명확히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가로 산 시간도 있지만 저 스스로를 교육자라고 정체화시키고 또 있어요. 교육에 실제로 되게 관심이 많고 교수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은 전공생들을 만났을 때 그 거의 예외 없이 보게 되는 어떤 지망생들의 어려움이 그거였거든요. 내가 지금 왜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 그럼 저는 거꾸로 얘기하죠. 그럼 네가 지금 잘해야 될 이유는 뭘까? 그래서 얘기를 많이 네. 하다 보면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멋진 작품의 작가들이 어떤 경험들을 했는가를 얘기를 해주다가 지쳐서 못 써본 경험, 재미없는 걸 그려본 경험,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그걸 썼던 것 같아요. 사실 닥터 프루스트도 엄청난 대작, 그러니까 창작자로서도 탑을 찍으셨지만 그 이후에 어쨌든 웹툰 그 생태계 자체가 풍성해진데 기여를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가요? 키워내는 역할을 하셨고 이런 책도 사실은 뭐랄까 내가 배운 101가지를 그냥 나눠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엔딩에 들어갈 강력한 대사를 먼저 만들어둬라. 이 얘기도 저한테 그때 너무 와닿았었고요. 이거를 처음부터 다 이걸 만들어 놓고 한다고? 사실은 근데 혜승님께서 많이 소개해 주시고 좋아하시는 책들은 이렇게 쓰시는 작가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결국 이 이야기 책을 덮었을 때 내가 어떤 경험을 어떤 여정을 갔다 오게 될지를 작가가 세우고 나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시작할지를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눴었거든요. 작가들끼리. 그러니까 프롤로그는 에필로그를 쓴 뒤에 써라라는 말이 저에게 되게 크게 왔었어요. 에필로그를 먼저 쓰고. 그러니까 쭉 써서 마지막 네. 에필로그가 끝나고 나서야 난 서문을 쓸 수 있다라고 쓰신 작가님도 있었고 네. 그게 전 좀 와닿았는데 웹툰은 사실은 지나치게 반대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그때그때 독자들이 원하는 걸 주다 보니까 작가들이 독자를 어디로 데려갈까에 대해서 큰 그림을 못 그리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이제 웹툰과 웹소설이 갖고 있는 많은 단점들 옆에 동시에 갖고 있는 어떤 한계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반대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야, 그거 좋은데 매출도 중요하고 독자들의 어떤 그 흥미, 관심사 너무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언제 그릴지 모를 너의 마지막 화는 어땠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좀 해보고 가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교육자도 반대편을 봐야 되거든요. 아니 정말 꿀팁.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웹툰을 그리는 사람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 이 책 한 번에 펼쳤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101가지를 다 본 다음에 밑줄 쳐가면서 요게 나한테 와닿는다든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그 17번째가 결핍이 있어야 좋은 캐릭터다. 인간 누구나 결핍을 갖고 있고 사실 결핍 없는 주인공이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인공은 욕망이 있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결핍과 욕망이 이제 이어지는 얘기긴 한데 욕망이 없는 주인공은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와 같다. 처음엔 뒤에서 밀어줄 수 있지만 결국은 욕망을 가져야 여정을 떠날 수 있다. 정말 막 그 대사가 너무 훌륭하죠? 그러네요. 훌륭하구나. 그 네. 입시 미술을 전 안 했어요. 아, 네. 근데 미대도 안 나왔고. 아니, 네, 심리학 하셨잖아요. 그렇죠. 심리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입시 미술을 하고 미술이나 회화를 체계적으로 배운 친구들이나 작가들을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 동경했었고 뭘 배우나. 근데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네.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림 잘 그리는 작가인데 네. 그분은 이제 정통적으로 배웠죠. 완전히 그냥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죠. 저한테 웹툰에서는 빛을 표현하는 방법이 많잖니. 네. 저희들은 이제 디지털 작업을 하니까 막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근데 너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빛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니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밝아봤자 종이의 원래 색 이상으로 밝아질 수가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떤 그림은 너무 밝게 빛나는 것 같고
어떤 그림은 아니게 느낄까? 딱 그 얘기를 해주면서 정답은 어디까지 까맣게 칠할 수 있냐가 결정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왜 그 동네 분들은 다 족족이 명언이죠. 물론 제가 약간 네. 윤문을 한 거긴 한데 네. 그러니까 검은색을 어디까지 깔 수 있냐를 연습을 하는 이유는 더 까맣게 할 수 있어요. 빛나니까. 근데 그거를 듣고 이건 캐릭터 방법론이랑 너무 똑같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날 때도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혹은 이미 극복해냈던 과거의 무슨 결핍의 흔적을 발견할 때 저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대중이 사랑하는 모든 캐릭터가 다 그렇더라고요. 캐릭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게 이제 웹툰을 그리기 위한 얘기라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입시 미술 안 하셨다고. 네, 안 했죠. 미술 안 하셨다라고 하지만 여기 이거 카메라로 잡을 수 있을까요? 평범하게 걸어가는 이들이 가장 그리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그림이 예사롭지 않은 그림이 있고 제가 이 그림 너무 놀랐어요. 아이고. 인체 해부학을 모른다고 해서 웹툰을 못 그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해부학 공부를 다 하셔가지고 그림 엄청 열심히 그리셨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아무래도 스토리텔링. 왜냐하면 스토리텔링 멘토로 이제 거의 자리를 잡으신 듯한 느낌인데 본인 그런가요? 채널 자체가 스토리 캠프. 그렇죠. 네, 그러시고 다양한 채널에서 어쨌든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쩌다가 창작자가 스토리텔링 전도사가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처음에 시작은 오타쿠 특 영업 좋아하니까였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이거 한번 잡숴봐 했는데 누가 재밌다 그러면 좋으니까. 그렇죠. 오타쿠들은 원래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가장 순수한 이타심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좋았던 거 쟤도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수를 하고 창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 제가 그림을 어떤 분들에게 가르쳤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림을 가르치지 않지만 지금은 스토리만 가르치지만 웹툰 작가 되고 나서 한 5년 4년 됐을 때 아직 생계가 어려워서 이제 아르바이트처럼 그림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동네에 어떤 주부가 저한테 와서 그림을 배우셨단 말이죠. 근데 그분을 그림을 가르쳐 드리면서 한 몇 달 지났는데 보니까 그분의 일상의 루틴이 아침에 일어나서 애를 학교를 보내고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동네 커피숍에 들려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가서 이제 루틴을 돌리세요. 그 커피숍에 있는 시간이 그분의 하루에 딱 짧게 자기만을 위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한테 1년을 배우신 뒤에 저 카페에서 개인전을 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렇게 1년을 가르쳤는데 그분이 그림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도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버티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그 카페에 본인이 그린 라인 드로잉으로 쫙 전시를 하셨어요. 근데 그 1년의 기간을 이 분께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가 저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삶을 완전히 바꾸는 종류의 체험이 창작에 있구나. 난 사람들이 좀 뭐 그림이 됐든 뭐가 됐든 얘기를 만들고 이런 창작을 비직업인으로서 하는 걸 꿈꾸거든요. 회사원인데 뭐 쉴 때 오늘 겪었던 일을 에세이로 써본다든가 내가 보는 정말 꼴보기 싫은 상사를 주인공으로 한번 블랙 코미디 써본다든가 이런 창작이 얼마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지에 대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단순히 그냥 재밌으니까 먹어봐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채널을 오래 보다 보면 갑자기 문득 어느 날 나 단편 한번 써보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들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한 거죠. 저의 지금의 꿈은 약간 스토리 전도사라기보다는 비직업적 창작인을 많이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스토리텔링 자체를 컨설팅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보면 아이돌 가수 공연이라든지 소설, 게임 분야까지 스토리텔링 어쨌든 이것저것 다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다 제가 맛있게 먹는 것들이니까.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게임은 정말 많이 하고 아이돌도 정말 좋아하고 공연도 늘 보고 이러다 보면 가끔 가다 보면은 제가 스토리에 대해 공부하고 창작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저기에선 빠져 있구나.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약간 몰입이 안 되는구나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 지인에게 조언해 주듯이 혹은 그분이 물어볼 때 나는 어떤 게 참 좋았는데 네 이야기에서 그 부분이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창작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거고 사실은 원래 저도 제 이야기는 남들에게 컨설팅을 받아요. 자신의 자식을 키우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 뭐 유아교육과 교수님들도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시거든요. 막 원형 탐모 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든 것처럼 내 이야기는 원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다 잘하시는 분들인데 프로들인데 외부의 이야기 스토리텔러에게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께 가서 제가 그냥 평생을 즐겨온 사람이자 원칙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현업자로서 동료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컨설팅이라고 표현들을 해주시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남의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저 스토리에선 요게 하나 부족한데라는 게 보이시는 거잖아요. 부족한 게 보인다기보다 이런 거죠. 요게 하나 들어가면 양념이 딱. 좋아하고 싶다. 아. 이런 거예요. 내 친구가 쓴 이야기인데 나 이 주인공 더 좋아하고 싶다.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나를 좀 더 땡겨주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를 매기겠다는 마음하고 너무 달라요. 사실 평론가나 컨설턴트들은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좋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평가해가지고 막 등급 매기려는 사람이 아니고 야 나 이거 정말 열심히 좋아할 자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게 날 만들어줘. 그러려면 내가 보기엔 난 이거 들어가면 미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 가깝죠. 예컨대 예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어요? 어떤 스토리에서 요거를 집어넣는데 좀 달라졌다. 그 101가지에 나온 것 중에 많은 게 포함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돌 가수가 자컨을 많이 찍거나 혹은 새로 이제 런칭한 아이돌 가수의 세계관이나 캐릭터 빌드업에 대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멋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세요. 잘하는 것들. 뭐 말을 웃기게 잘해? 그러면 예능 나가야겠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얘는 정말 춤선이 좋아 그러면 뭐 쇼츠나 릴스를 찍어야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반대로 관두고 싶을 때. 네, 본인이 너무 미울 때. 무대 올라가기 싫을 때. 그리고 막 이 일 관두고 싶었던 때의 풍경, 주변 상황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것 기억이 나서 자컨 때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팬들은 오히려 그 순간이 있어서 무대 위에가 더 밝게 빛나거든요. 그런 것들 한 번씩 찔러주는 거죠. 그것도 결핍이 있는 주인공에 그렇죠. 해당이 되는 요철을 만들어주고 요초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모순도 만들어주고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분들 중에서 정말 핏이 좋고 어깨가 넓고 딱 봐도 실루엣이 완전 북부대공 같은 느낌이 있어요. 북부대공. 네, 아시죠, 원님. 네. 그러면 그분은 무대 퍼포먼스도 정말 테토테토 하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그분하고 인터뷰를 하거나 보고 있을 때마다 이분이 마음을 두고 있는 취미들을 다 물어보다가 그 중에 뭐 손뜨개 나왔어, 코바늘 나왔어, 이거다. 무조건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네. 반대를 붙여드린다거나. 북부대공에는 뜨개질이죠. 코바늘이죠. 코바늘.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반대로 붙여드린다거나 이런 것도 그런 컨설팅에 해당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다양하네요. 너무 다양하네요. 그거는 정말 지금 보면은 청강대 교수님으로 이제 그 웹툰 창작을 가르치셨고 그 웹툰 아카데미에서 멘토로 활동하셨고 지금은 연세대 모교에서 그 스토리텔링을 가르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 지망생들을 쭉 만나서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떤 거예요? 그 전공생들은 보통은 테크니컬한 걸 많이 물어봐요. 1화가 후기 있을까요? 1화에 담길 사건이 이걸로 충분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구체적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더 좋아하는 질문들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좋아하죠. 예를 들면 만화가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웹툰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재능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 재능에 대한 질문이 요즘 보면은 재능이냐 아니면 노력이냐 사실 보면은 그 주인공들은 다 너무 천재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나도 정말 그런 재능이 있어서 시작해도 될까? 이 고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재능을 정의부터 합니다. 그럼 네가 생각하는 그 웹툰 작가가 되는데 필요한 재능을 좀 몇 개 얘기해봐봐. 이게 물어봐요. 그럼 뭐 그 친구가 얘기를 하겠죠. 그거 그림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이제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 동료 작가를 막 얘기해줘요. 너 그럼 이 사람 무시하냐 지금? 아니라고, 좋은 작가님이라고. 뭐 스토리의 어떤 기발함, 창의성을 재능이라고 또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스토리를 도저히 못 쓰겠어가지고 스토리 작가랑 같이 일하는 웹툰 작가 한 10명 얘기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재능을 얘기해도 그거 없이 된 동료들의 레퍼런스가 전 너무 많아요.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나중에 스스로 생각해요. 재능이 뭐야? 이렇게 약간 저는 제가 답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원고를 해보자라는 결론까지 가게 돼요. 보통은. 예를 들면 이 친구 너무 노는 걸 좋아해서 수업 시간 빠지고 맨날 클럽 가고 소개팅하고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럼 저는 다른 전공생들에 비해서 그 생활에 대한 묘사는 얘가 제일 잘할 거라고 믿거든요. 그렇죠. 방에서 원고만 하는 만화가 지망생들은 클럽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저도 몰라요. 그럼 그 친구한테 야 그럼 너는 한번 어떻게든 연애를 해보고 싶어 죽겠는데 좀처럼 되지 않는 어떤 인물에 대해 한번 우리 구체화시켜보자. 그런 친구들의 특징, 말투, 열망 잘 알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 학년 중에 걔가 그런 걸 제일 잘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자꾸 하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의 천재다. 근데 그 천재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선택하지 못할 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다- 101가지에 나올 법한 얘기예요. 네, 그거는.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화라는 혹은 이야기라는 매체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방대해서 그걸 하기 위해 꼭 뭔가가 필요한 그런 편협하고 옹졸하고 얕은 분야가 아니에요. 네. 너무나 웅대한 분야고 인간의 삶을 다 담아왔던 그릇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 심지어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 이것도 재능이거든요. 본인은 선택하지 않은 무기니까 그걸로 충분히 작가할 수 있어요. 왜? 남들이 알바할 때 알바 안 하고 습작 하나 더 할 수 있잖아요. 갖고 있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해서 정말 엉망인 습작을 한두 개, 세 개 내다 보면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카드가 들어온다는 모델을 좀 믿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네네. 그 모든 사람은 각자의 천재적인 구석이 있고 네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창작자로 잘 맞는 건 아니거든요. 창작자로 실제로 뛰어드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직업적 창작자라고 바꾼 거예요. 아, 비직업적. 직업적 창작자를 걸고 이 말을 하니까 제가 되게 책임 없는 쾌락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아, 나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자꾸 써보라 그러고 저 친구는 용기가 없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올 수도 있고 집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돈을 벌자. 돈을 벌고 비직업적 창작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책임 있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누구나 회사 생활을 어떤 일이든 직업적인 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힘들지만 점점 손에 익어서 몇 년 차가 되고 나면 자신을 위한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할 수 있는 어떤 페이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창작이고 자식을 떠나서 지금 본인의 삶을 돌아봐야 되죠. 아, 그렇죠. 지금 그 일을 10년째 했는데 하루 중에 몇 분도 못 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그걸 어디에 쓸 거냐가 너를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때 창작이란 곳을 한번 둘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창작을 안 하는 것 곧 죄야라기보다는. 예. 그 정말 작은 시간 혹은 내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업 말고 따로 시간 내서 내가 기꺼이 하게 되는 썸띵을 가지고서 계속 가봐라. 그것이 비직업적 창작자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거를 하다 보니까 아까 그 그림을 배우신 분도 결국은 1년 만에 카페에서 이제 네. 전시를 하셨던 것처럼 그러다가 나는 문득 이제 나는 직업적 창작자로 가야겠다라고 선을 넘어가는 그런- 경계를 넘어가는 그건 어떻게 봐요? 그런 순간이 있죠. 설레죠. 저는. 왜냐면 내 삶이 아니니까 어차피 제 삶이니까 예. 나는 너무 설레죠. 왜냐면은 야 그 그래 옆에서 꼬드겨가지고 얘가 드디어 선을 넘었어. 뭐 거기서 내가 한 번 네. 더 권하면 너무 그 무책임한 일이긴 한데 숨죽이고 봐요. 실제로 그런 경향이 많아요. 웹소설 작가들은 대부분이 투잡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것도 사자가 많아요. 자기 전문직도 많고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좋은 사자. 예를 들면 뭐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자기만의 전문직을 갖고 있다가 투잡으로 쓰다가 점점 웹소설로 들어오는 돈이 본업보다 올라가면 이제 전업 작가로 가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많이 옆에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비직업적 창작자를 하다가 거기에 코가 꿰고 혼이 팔려서 넘어가는 그 순간 딱 보면 한 명의 독자로서 내가 즐길 거리가 늘어난다는 설렘이 있죠. 그리고 저기서부터 이제 쟤도 프로 작가니까 제가 잘못돼도 제 탓이지라고 약간 책임을 벗어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텔링 어쨌든 전도사로서 보시기에 정말 이것의 이 스토리텔링은 정말 완벽하다 혹은 이건 내가 바로 가고 싶은 길이 저거야라고 하는 작품이 있을까요? 진짜 이제 괴롭히는 질문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혜승님에게 인생 최고의 책 저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정말 게스트를 가장 효율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하나만 꼽지 말고 그러면 요런 측면에선 요거, 요런 측면에선 요거. 저는 그렇게 질문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화적인 심플함으로 이야기의 어떤 중요한 원칙을 담아내는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가 왜 잠깐이나마 한국을 강타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후속작이 안 나올까요? 제대로. 그러게 그다음 게 나오긴 했는데 별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연금술사 같은 작품은 어떤 영웅의 여정이라는 이야기의 한 가지 도식을 굉장히 우화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네. 심플하게 필요한 걸 다 담아냈기 때문에 제가 참 좋아하는 스토리텔링이거든요. 반면에
보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변화를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판 하얀 거탑 같은 드라마나 브레이킹 배드 같은 몰락하는 영웅 서사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요. 하얀 거탑, 브레이킹 배드, 몰락하는 영웅의 서사. 네, 근데 하얀 거탑도 일본 원작 소설도 아니고 일본판 드라마도 아니고 한국판 드라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게임으로 치게 되면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좀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어떤 남자와 소녀의 여정. 이게 라스트 오브 드라마로도 어스. 나온. 그 게임을 드라마로 만든 네네네. 거예요. 페드로 파스칼이 나왔던. 네네. 그 원 같은 서사도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그냥 일종의 문예사적 엔딩이다. 이것은 저 아직 끝까지 안 봤어요. 그거. 그런가요? 네, 보고 네.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I swear라는 그 마지막 단어의 네. 순간 요거는 정말 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누군가를 지켜내야만 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부모나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삶을 한번 총체적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기능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내 다음 주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좋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대체 좋은 스토리텔링이라고 우리가 보는 기준, 뭐랄까, 그게 갖고 있는 요소 이런 네. 거를 뭘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매번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잠깐 시름을 잃게 해주는 이야기가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인생의 한 시즌에서 일종의 모멘텀이 사라진 시즌이라는 걸 자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로 내가 들어갔다가 나오기, 이 전과 후에 다른 존재가 되는 걸 가장 좋아하죠. 아주 조금이라도 그 이야기를 보기 전으로 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버린다면 그 작품은 중요하게 색인되는 것 같아요. 결국 스토리텔링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그때 그가 필요한 어떤 요소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합이 네. 맞거나 네. 인연이 돼요. 그 사람의 그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네네네. 저는 이야기를 여행 가는 거로 비교를 많이 하지만 가끔 인간관계하고도 비교를 하거든요. 좋은 사람이 뭐예요? 물어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면 위로가 되는 친구가 필요하지만 내가 지금 상당히 망가져 있어. 그럼 한 따끔한 친구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좋은 사람을 결정하는 건 지금의 내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에 대해 영업하거나 누구에게 스토리텔링을 막 얘기해 줄 때는 지금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게 누구 한 명한테 스토리를 이렇게 영업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다 긍정해버리는 약간 밋밋한 슴슴한 맛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나를 온통 흔들어놨던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해 간증하는 방식을 써요. 그러면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거든요. 그게 필요한 사람들은 와요. 그래서 나도 저런 거 맛보고 싶어 하면 옵니다. 근데 난 지금 저런 게 타는 필요가 없어 하는 분들은 듣지 않기 때문에 공을 넘겨주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하든가 이렇게. 근데 저는 그래서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대학교 때 저는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중식 먹자 그러면 내가 어제 중식을 먹어서 오늘 좀 그래라고 하는 분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네. 먹는 게 중요하신 분이라는 거 지금은 이해하는데 예를 들면 면을 먹자 그러면 아침에 면을 먹어서 저녁은 좀 저는 맛있으면 쭉 먹거든요 계속. 카레로 한 일주일 뭐 중식으로 한 달 가능해요. 이게 제가 이상한 거라는 거 저 알아요 이제 아는데 이 대학교 때 동방 앞에서 배달을 시켜 먹잖아요. 늘 같은 걸 먹는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요리를 궁금했어요. 한 입만 줘봐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뭐 주문하셨어요? 라조육밥이라고. 왜냐면 그 당시 배달해주는 중국집에 요일 메뉴가 라조육밥이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거를 매번 먹으니까 뭔데 그렇게 먹어요? 그러면서 한 숟갈 먹더라고요. 예전 같으면은 이거 먹어봐라고 해도 아무도 안 먹을 사람들이. 저는 거기서 약간 종교로 치면 궁극의 전도, 오타쿠로 치면은 궁극의 영업. 내가 좋아서 미쳐야 된다. 그걸 누군가에게 들키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거를 좀 배운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에 대해 얘기할 때에도 이 얘기가 좋은 얘기입니다라고 웅변한 느낌보다는 내가 이 이야기를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해서 혼자 라조육밥 먹고 있는 거예요. 제 영상, 저의 서산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럼 누가 와서 이제 지나가다가 뭔데 그래요? 이러고 와가지고 한번 먹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의 효용, 의미 이런 것들을 뭐 평가하는 건 이제 그 사람의 몫인 거죠. 하지만 분명히 수많은 평론가나 이론가들도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얘기할 거리가 많은 작품들은 높은 확률로 괜찮은 이야기다. 얘기할 거리가 많은. 예. 그래서 너도 나도 그 작품을 한 숟갈씩 먹고 있어. 그러면 이제 라조육밥 되는 거죠.
뭐길래 그렇게 맥베스, 왜 뭐길래 셰익스피어, 뭐길래 햄릿, 그리고 먹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 엄밀한 취재가 이야기를 죽인다. 이야기를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사실 보면 작가들이 일단 취재를 하고 현장에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네네. 열심히 굉장히 파는 편인데 그거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로 주신 건가요? 사실은 엄밀한 취재가 이야기를 죽인다는 표현은 전체 저의 메시지의 전반부예요. 그러니까 취재를, 그러니까 제가 웹툰 초창기에 취재 기반 만화를 그리는 작가가 저밖에 없었어요. 웹툰에서는 일본 출판 만화는 깊은 취재를 통한 극화가 많았지만 초반 웹툰 시장에서는 취재를 통해서 극화를 그릴 만한 여건이 안 됐어요. 대개는 그러면 그냥 에피소드 가벼운 유머 그래서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일상툰과 개그 만화가 초기 웹툰의 90% 이상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일상인데.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취재 기반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 네네.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취재를 되게 오랫동안 저의 주 무기로 삼아서 살아왔는데 거기서 배운 얘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취재하면 떠올리는 것은 엄밀한 팩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밀한 팩트는 딱딱합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가 몽실몽실 커나가는 걸 사정없이 막아요. 그건 아직 커나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에 단단한 금속재 구속구를 채우는 거랑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되게 엄밀하지 않은 가십이나 전혀 엄밀하지 않은 인터넷상의 루머, 게시판 지식 이런 것들 흥미 위주로 취재를 하면서 이야기의 본판을 키우는 것도 저는 권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어떤 걸 흥미로워하는지도 감을 잡을 수가 있고 이야기가 터무니없거나 틀리더라도 주인공의 여정 전체 덩어리는 몽실몽실 커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명의 인간의 여정이 크게 나오면 이제 이걸 들고 나서 그 뒤에 날카롭고 딱딱한 팩트라는 칼날로 조각을 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전문가를 만나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이거예요. 작가님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전문가들은 다 얘기해요. 잠깐만 이거 사실과 다릅니다. 근데 이야기를 그렇게 흥미롭게 만들어 놓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문가가 딱 보고 사실과 다른데 문제는 지금 재밌죠. 그러면 전문가 눈에만 보이는 수많은 루트가 있어서 작가님 이거 이 방식으로 안 되는데 이렇게 돌면 갈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그분은 분야의 전문가지만 재미의 전문가는 저잖아요. 그래서 정밀한 조각은 나중에 해도 되고 일단은 그렇죠. 시작을 해라. 일단 키우는 데는 팩트는 방해가 된다고 오히려. 이거 정말 다 그 일맥상통하시는 것 같아요. 그 뭐랄까 재미없는 걸 먼저 써봐야 네. 재밌는 걸 쓴다는 것처럼 그렇죠. 일단 해봐라. 그렇죠. 일단 키우고 몽골몽골하게 좀 열어둔 상태로 맞아요. 취재가 부족해 하다 보면 또 다시 같이 클 그럼요. 거야. 취재할 기회 나중에 많다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닥터 프루스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전공자로서 심리학자의 그걸 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네네. 그걸 배우셨지 사실 스토리텔러로서의 그걸 배우신 적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뭐랄까 그런 재능 혹은 네. 그건 어떻게 키워야 돼요? 스토리텔러로서의 그거는 그 당시에 스토리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뭐 문예창작과가 개설된 대학교 수업도 가보고 그냥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들어보셨어요? 그냥 저는 대학교 때 제 본업 말고 딴 거 많이 하셨군요. 심리학과 교수님들은 제가 심리학과인지 몰랐어요. 아 근데 뭐 천문학과 교수님들은 제가 천문학과인 줄 아셨고 무슨 말이냐면 대학생 때는 거의 인근의 대학교 수업은 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듣는 거죠. 그 학위를 못 받을 뿐이지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냥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라마 작가 아카데미나 뭐 시나리오 스쿨 다 가봤는데 느낀 게 이거였어요. 재미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에 대해 가르치는 수업들 대부분이 재미가 너무 없더라고요. 뭔가 이건 문제가 있다.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서 그래 재미있는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건 역시 재미있는 얘기지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걸작들 하고 작법서 재미는 없지만 작법서 하고 제가 엉망이지만 써보는 저의 단편 작품들 하고 이 세 개를 이제 계속 돌렸어요. 동시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납니다. 졸리잖아요. 재미있는 미드를 틀어요. 보면서 다 적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냥 재밌어요 이거는. 그리고 점심때가 돼가지고 작법서를 봅니다. 카페에서. 그럼 무조건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저녁이 돼서 내 걸 써요. 그럼 무조건 막힙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틀 3일이 되다 보면 내가 쓰다가 막혔던 거에 대한 해답으로 보이는 어떤 부분이 작곡서에서 나오고 작곡서에서 얘기해 준 거에 대한 예시처럼 보이는 게 미리에서 나오고
미디에서 힌트를 얻어서 내 이야기가 좀 나가고 이 세계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림 혼자 독학할 때 뭐 따라 그려보고 창작해보고 이 미술 이론서 보고 이걸 동시에 했던 기억이 나서 적용을 해본 건데 이게 저는 정답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많이 봐라. 많이 보고. 많은 작품을 보고 그죠. 그다음에 이론적 배경을 같이 곁들일 수 있으면 해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직접 해보고 무조건 내 거 써봐야 되고. 근데 내 거 써보는 거는 엉망으로 나올 걸 아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요. 이론은 재미없다고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세 개를 붙이면 무조건 느는데 너무 싫으면 그냥 제일 좋은 거부터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고. 예. 그렇게 저 사실 들으면서 굉장히 신박한데 너무 얘기가 되네 이렇게 듣는데 네네네.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스토리텔링 혹은 이제 그림 이런 거를 이제 최근에 보면 AI가 더 잘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 전문가들 예측에서 보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를 AI 거가 되는 게 2030년대 중반 정도로 보더라고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창작자로서 이 길을 계속 가도 내가 쟤네들하고 어떻게 경쟁을 하지? 네네네. 사실 그리고 제가 웹소설의 중독자로서 가끔 보면 패턴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아 그렇죠. 웹소설이 제일 지금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저거는 그냥 AI가 써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비직업적 창작자가 최고입니다. 아, 비직업적.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AI를 둘러싸고 있는 얘기를 고민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거대한 행성 단위의 변화가 역사 속에 몇 번 없었잖아요. 몇 번 없었죠. 이건 굉장한 변화죠. 그죠? 네. 행성 단위 변화는 진짜 몇 번 없죠. 근데 그때마다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의 상맞는 반응은 맹목적인 공포와 맹목적인 환상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가르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대체 가능성이 높냐, 낮냐. 이미 나의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대체될 확률이 낮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회를 보죠.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는 기회다. 반면에 누구든 날 대체할 수 있어라는 불안감이 있는 학생, 지망생, 신인들, 자기를 아직 검증하지 못한 사람들,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은 굉장한 공포를 가져오죠. 저는 그 두 가지를 가르는 게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안심이 되는 건 내 밥그릇이 어려워질 때쯤 되면은 지구인 전체가 어려워져 있겠지. 그럼 누군가는 대책을 마련해도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저는 좋은 이야기를 봐서 저의 인생에 어떤 깊은 울림이 생기고 나면 그 작가와 어떤 종류의 소통을 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 작가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일부 빌려왔다는 체감이 들어요. 이 작가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걸 전달받은 느낌이 들고 그 소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온도도 이게 손으로 대본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 뒤에 있는 작가하고 연결되는 느낌을 준 거예요. 저는 그거를 작품이라고 보고 작가라고 보는데 AI가 만약에 나에게 그런 경험을 줬다고 하면 그때는 그거 AI를 작가라고 부를 때가 왔다는 뜻이잖아요. 나에게 같은 비슷한 유사한 경험, 네. 그 작가에게 네가 어떤 시선으로 이걸 썼구나, 혹은 네. 어떤 고민을 이렇게 풀었구나. 그렇죠. 라고 작가와 연결되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그게 AI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네, 올 거라고 보거든요. 오겠죠? 오겠죠? 네. 그럼 저는 그런 AI를 작가님이라고 부르게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바라보고 있는 이 수많은 혼란은 제가 보기에는 나의 현재 좌표와 위치,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혼란 같아요. 비직업적 창작자로 정리를 하면 네, 그래서 그거 아세요? 그 기원이 거의 사라졌었거든요. 네. 바둑 두는 기원. 그 기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이세돌 선생님의 패배 이후예요. 더 이상 바둑을 그렇게 둘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직장인 밴드가 갑자기 늘어난 게 실용음악과 전공이 줄어드는 거랑 맞물려요. 직업적 창작을 위해서 악기를 배워야 되는 전공들이 없어지면서 직장인 밴드가 늘었어요. 기타를 중고로 판매하는 뮬에서의 중고 거래 횟수가 확 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에서 충분한 의미를 찾아야 된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은 걸 느끼거든요. 이게 창작에 대해서 권장하는 입장에서 비직업적 창작으로 살짝 튼 이유도 거기서부터예요. 아니 생계형 창작자도 당연히 있을 텐데. 네, 그죠. 그 뭐랄까 내가 정말 엄청나게 공들이는 것보다 AI가 뽑아내는 게 나보다 재밌네라고 느낄 좌절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저도 있겠죠. 무섭죠.
예, 근데 그걸로 이제 돈을 못 벌 때가 되면 네. 나 말고 모두가 못 벌고 있겠다. 나만 AI 망하는 건 때문에. 아니니까 세상이 바뀐 거니까. 근데 이 담론을 얘기할 때 제가 걱정하는 건 좀 더 늦든 빠르든 모두가 대체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빠르게 대체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아직 본인을 검증하지 못한 저의 학생들이나 그렇죠. 후배들이나 동료들에 대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덜 유쾌하게 얘기하려고 하고 아, 좀 더 숙고해서 얘기하려고 하지만 그런 어조의 차이를 제하고 그냥 솔직하게 가감없이 얘기하자면 저는 그 상태가 두렵다기보다 궁금한 편이에요. 이게 제가 적어놓고 붙여놨던 말이 누군가가 따라할 수 있었던 건 애초에 내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책에 나옵니다. 나오죠.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고 다녀도 못 따라하는 게 진짜 내 거다. 그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사람에 대한 시선이나 뭐 테마 같은 주제의식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아니면 이제 취재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대체되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나가는 게 AI 시대에 조금 더 중요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제의식이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 되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쓴 이유는 이거다. 이건 AI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AI뿐 아니라 그 어떤 인간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세상이랑 특정 인간이랑 어떤 소재에 대해서 고민 끝에 내린 나의 입장인 거잖아요. 이 나의 입장은 누가 따라 가져간다고 해서 내게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나의 요 입장이 궁금해서 혹은 좋아서 혹은 위로돼서 나에게 오는 독자들. 이 사람들은 AI가 아무리 잘 써도 버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결론 끝까지 고민해 보면 저는 나온 게 이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과 시선이 결국은 마지막 남은 나의 물건이구나. AI가 자기만의 그 주제를 가져간다면 그때는 그 작가님과 내가 공존하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대체에서 공존으로 가는 게 AI 시대 제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대체된다는 건 방금 얘기했던 나만의 무언가가 아직 나오기 전이라는 거고 공존한다는 건 AI가 잘 써도 내 것도 보고 제 것도 봐주겠지까지 가준 거란 말이죠. 저는 프로 작가라면 거기까지 가야 한다고 보고 비직업적 작가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사람들은 확실히 이제 결과물로 상대하는 결과물로 승부하는 시장은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식교양 정보가 많은 유튜브 영상을 보느니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본능이잖아요. 삼국지의 줄거리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은 침착맨을 보고 있을까요? 침착맨이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그냥 어떤 결과물, 정보, 어떤 컨텐츠를 어떤 최종적인 컨텐츠만을 중시하는 사람들보다 그걸 만들고 있는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되게 점점 잘 될 것 같다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옛날에 미디어 스타트업 할 때 항상 네. 주장한 게 사람들은 좋은 컨텐츠에 돈을 내는 게 아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내가 따라하고 싶고 나를 맞아요. 대신해서 싸워주는 저 그러니까요. 사람에게 돈을 낸다. 그래서 정말 공감합니다. 팬덤 그 어쨌든 그 사람이 중요한데 그 브랜드가 되는 사람들 네네. 저 사람의 이야기는 믿고 따라갈 수 있어. 결국은 그걸로 가야 할 텐데 그러면 정말 몇 분은 잘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되게 감각적으로 잘 느끼고 계신 분들이 먼저 좀 단단한 자리를 만드실 것 같고요. 저도 닥터 프로스트 이후에 차기작을 고민을 오래 하다가 한시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도 비슷해요. 지금 만화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리고 싶은 이야기가 좀 궁한 것도 사실이지만 뭐 사람들이 그건 닥터 프로스트 같은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제가 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차기작을 그러면 네. 그 지금 한시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죠. 뭐 만화를 결국 그리겠죠. 지금도 그립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을 뿐이지. 아, 심심하니까 그리고 재밌으니까 그리는데 비직업적 창작을 하고 있죠. 비직업적 창작이 훨씬 더 매력적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얼마나 꿀입니까? 아이 그 다른 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책임 없는 쾌락이죠. 근데 이제 네. 차기작으로 프로로서 만들고 싶은 다음 이야기가 좀 어려운 얘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을
도대체 뭐냐에 머물러 있는지 한 3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3년이요? 보통 저 3년 기본입니다. 책에 무슨 뭐라고 나온 제가 또 그 감명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야기를 쥐어짜면 안 된다. 아, 그런데 프로는 직업적 창작인은 때로 쥐어짜야 된다. 매주 쥐어짜고 있죠. 예, 라고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단행본 작업이 좋을 때가 그거예요. 안 쥐어짜도 되거든요. 우려낼 시간이 있어요. 근데 아. 주간 연재는 쥐어짜는 때가 올 수밖에 없어요. 3년을 숙성을 시켰으면 이제 쥐어짜서 나와야 되죠. 아니에요. 3년은 기본입니다. 3년은 거의 뭐 내가 겉절이고 아, 네. 숙성지 되려면 더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요즘은 그래서 다양한 모습의 가족들을 구경하고 있어요. 애가 있는지 뭐 없는지 뭐 살가운 집 아닌지 큰 집 작은 집 보면서 가족이 뭘까를 막 보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차기작은 안 나올 것 같고 이건 작가로서 돈 받고 연재할 생각으로 고민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자, 프로로서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그 고민이 거기까지 가줘야 의미 있게 돈 받아도 뻔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래 걸리는 거고요. 오래 걸리는 동안 제가 뭐 손가락 빠질 수 없으니 유튜브 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유튜브 해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아 역시 내가 연구했던 스토리텔링이 맞는 것 같다라는 발견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있죠. 닥터 프루스트 이종범 작가님하고 이 스토리 캠프의 이종범 그 유튜버 네. 네. 뭐랄까 팬덤이 더 확장된 거를 느끼세요? 네, 닥터 프로스트의 팬들은 독자 중에는 남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여자 독자가 훨씬 많아요. 백 교수의 속눈썹을 보러 오는 독자들이 남자가 있겠어요? 아, 네. 그냥 뭐 스릴러나 심리적인 부분 좋아하는 몇몇 남자 독자 있지만 여자 독자 비율이 더 높아요. 아, 네이버 이거는 모든 컨텐츠가 여자 독자 비율이 높은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긴 하죠. 제 네.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네. 스토리 캠프는 남성 구독자가 좀 더 많고 조금 더 오타쿠 문화나 각종 제가 맛있게 먹고 살았던 컨텐츠를 좋아했던 아저씨들이 많죠. 분명히 확장된 거죠. 네. 그 왕자의 게임에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그 세상에 좋은 이야기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그 무엇도 이야기를 막을 수 없다. 그 어떤 적도 이야기를 이길 수 없다. 티리온 라니스터인가요? 그건 제가 이걸 안 봐서 잘 아마 모르겠습니다. 티리온 라니스터인 것 같은데 그 티리온 라니스터라는 그 배우가 그 배역이 항상 이렇게 히스토리 오브 세븐 킹덤즈라는 책과 술잔을 같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작가의 표상이에요. 네, 아마 그 역할이 조프리한테 했던 말 같기도 한데 완전히 제가 공감하고 자주 하는 말이죠. 인간을 가장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이야기다. 거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네. 한번 여쭤보고는 싶네요. 스토리텔링의 그래 의미는 이렇게 가장 강력하고 인간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결국 근본은 이야기인데 네네. 그 스토리텔링 좋은 스토리텔링은 과연 너무 많은 예시가 가능하겠지만 요즘 떠오르는 건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현실이었다면 미워했을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내가 현실에서 만났다면 너무나 싫어했을 특징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캐릭터를 만나면 이야기라는 긴 여정을 통해 결국 그 인물을 사랑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여정을 끝내고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예전처럼 그런 사람을 볼 수 없어요. 예전처럼 그런 사람을 보자마자 당장 가드부터 올리고 생리적 혐오감을 드러내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같이 안전의 이슈가 일상 속으로 다가오고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불과 15년 전이었으면 누구지 길을 모르시나 이렇게 했겠지만 요즘은 경계부터 할 거예요. 모두가 모두를 상대로 안전의 이슈를 느끼고 있는 시대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남과 구분해 줄 수 있는 라벨의 숫자가 100배 1000배 늘었으니까. 지역, 성별, 나이 모든 세대 문화권 다 있으니까. 그럴 때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안 가본 곳을 가게 하고 관심 없던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게 하고 겪어보지 못한 일을 해보게 하고 해보지 않은 종류의 판단을 해보도록 종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시도할 수 있는 매체가 이야기 말고 뭐가 있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은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정말 약간 분열과 대립의 시대에 네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네. 그런 경험을 역시 이야기가 결국 준다. 국민 소통을 해보신 분은 아시죠?
저희 일부가 오늘 사실 이 책 웹툰을 그리면서 배운 101가지 이거로 떠드신 적 별로 없으시죠? 많이 없죠. 예. 네. 어쨌든 스토리텔러 네, 스토리텔링을 이제 가르치시는 창작자에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전도사, 멘토, 이제 선생님, 이제 스승님이 되어서 이제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좀 듣는 걸로 일부를 마련해봤는데 어떠셨어요? 그러게요. 늘 생각하던 얘기인데 생각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해봤네요, 제가. 늘 재밌네요. 하시는 수업 시간에 하는 거랑 네. 또 달라요. 그래요? 네, 되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환영받은 기분입니다. 오늘 정말 스토리텔링의 구루를 모시고 저는 지금 약간 굉장히 쫙쫙 빨아들이는 스펀지 기분이 있긴 한데 이게 네. 과연 창작으로 이어질진 비직업적 창작자로 이어질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남은 건 책밖에 없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연한 작별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름을 못 외웠는데 김화진, 이꽃님, 이희영, 조우리, 최진영, 허진희 작가님 이렇게 6분이 짧은 단편을 이렇게 낸 것을 묶었어요. 사실 책이 굉장히 얇고 작고 예뻐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집어들었는데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진하고 깊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랄까 청년과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이 부딪히는 세계는 그 비정한 세상은 AI가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AI를 배경으로 미래 얘기가 또 많이 들어있거든요. 첫 번째 단편이 이제 우연한 작별이라고 김화진 작가님 질투와 혐오 사이 그 어디쯤 내 마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중과 상연 드라마 보신 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다 내 얘기 같은 나보다 조금 더 예쁘고 나보다 더 인기가 많은 그 사촌과의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는데 그 마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소설은 보면은 이제 국영수를 공부하는 대신 우정, 지혜, 협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 새로운 시대 AI 시대에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것은 무엇인가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교도 등장을 하고 그럼 그것을 누가 평가할 것인가 가장 인간적인 것을 평가하는 것은 과연 인간일까 혹은 가상현실에서 이제 그 수업하는 것조차 부자와 가난한 서민들의 그 등급을 그렇게 매기는 것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꽃님 작가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는데 누군가 당신을 이상한 잣대로 평가한다고 해서 해도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지금 당신이 살아있는 증거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묵직한 얘기인데도 굉장히 감각적으로 이 6분이 약간 같은 분이 썼나 저는 솔직히 막 그런 느낌을 들 정도로 매우 디테일한 묘사에 그다음에 그 감정을 건드리는데 아주 기술이 뛰어나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연한 작별 추천해 봅니다. 고맙습니다.